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지난 4일 개막한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에선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영화제 사상 최초로 인공지능, AI 영화 경쟁 부문이 신설됐다고 하죠. 저작권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해온 문화예술계가 AI를 창작 도구로 받아들인 건데요. 그 배경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경제적 논리가 작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작비 영원에 가려진 과제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잠시 뒤 IT 연구소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에 정기예금에 돈이 몰리고 있다곤 하지만 이렇게 안정적인 방법으로 재테크를 해도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예금 이자를 웃도는 수익을 기대하지만 원금 손실 우려에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신 분들, 오늘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에서 안전성과 수익성을 갖춘 금융상품 투자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애청자분들이라면 아실 텐데요. 오늘부터 청취율 조사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정보도 청취자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준비해봤는데요. 오늘은 본격적인 장마철, 여러분이 계신 곳의 날씨는 어떤지 문자 받아보려고 합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라면 장마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공유해 주셔도 좋겠고요. 그럼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에게 보낸 문자 원문이 공개됐어요. 네, 이게 TV조선이 공개를 했는데 문자 메시지 시점은 지난 1월 15일부터 25일 사이고요. 김건희 여사가 5번에 걸쳐서 한동훈 후보에게 보낸 내용입니다. 내용 간략하게 발췌를 해보자면 대통령과 제 특검 문제로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한 번만 V. 여기서 말하는 V는 윤 대통령이죠. 네. 윤 대통령과 통화를 하시거나 만나시는 건 어떠실지요? 라고 제안을 하기도 하고요. 대통령께서 지난 일에 큰 소리로 역정을 내셔서 마음 상하셨을 거라 생각한다. 제가 사과를 해서 해결이 된다면 1000번만 사과하고 싶다. 또 그러면서도 책임론까지 불붙듯 이슈가 커질 가능성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것뿐이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들어있었고 한동훈 후보는 이 5차례 제가 짧게 소개를 드렸지만 문자 하나당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네. 그런데 5번 일절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첫 문자를 보낸 게 1월 15일이었는데 이때가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한 지 열흘 되는 시점이었고요. 17일에는 김경률 당시 비대위원이 그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를 했던, 그러면서 이제 논란이 불거졌던 날이고 18일 그 다음 날에는 한동훈 후보가 이 국민들이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또 운을 띄우기도 했었죠. 이게 총선 과정에서 다 불거진 일이었는데 거부권을 어쨌든 간 대통령실이 행사를 했고 사과를 하지 않기로 했던 것도 대통령실인데 영부인이 여당 비대위원장에게 말하는 내용은 조금 다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유출 경위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죠. 네, 이게 대통령실에서 흘린 것이냐 친윤이냐 비윤이냐 말이 많은데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철규 의원을 저격을 했어요. 이철규 의원이 메시지 내용을 알렸다 하면서 이철규 의원은 모든 선거 기획에 앞장섰지만 극도의 무능함으로 대패의 맛을 남긴 자다 이렇게 직격을 하기도 했는데 굳이 좀 계열을 나누자면 배현진 의원은 친한계로 불리고 이철규 의원은 친윤 핵심이죠. 그래서 다른 친한계 의원들도 이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자 유출 기획자가 누군지 그것이 바로 이번 사태의 핵심이다. 이렇게 저격을 하고 나섰고 당내 의원들도 이 추후에 몇몇이 이철규 의원이 그러더라 이렇게 말을 자꾸 좀 옮기는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곧바로 이철규 의원은 허위 사실이다 하면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당내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은데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런 의견을 냈어요. 설령 대답을 안 했다 하더라도 그게 뭐가 문제냐. 김건희 여사가 보낸 문자가 임금님 교서가 아닌데 받들어 모셔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당 차원에서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전반적으로 좀 얘기가 나오는 게 정말로 뭐 사과할 의사가 있었다면 당시에 그냥 사과를 했으면 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는 네거티브 공방이 벌어진 모양이에요. 네, 좀 당 지도부가 미리 이럴 것들을 예견을 하고 경고까지 했는데 오고 가는 그 발언 수위가 상당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끝나고 기자들하고 만나서 원희룡 후보를 겨냥을 하는데요. 이 직을 가볍게 여겨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마치 청담동 룸살롱 첼리스트랑 말하는 게 똑같은 것 같다. 요런 워딩이 나옵니다. 애초에 그러니까 이걸 한동훈 후보가 먼저 처음 꺼낸 말은 아니고 그 원희룡 후보가 의혹을 제기했었죠. 그 뭐 고급 술집에서 한동훈 후보가 대통령 변호사들이 모인 술자리를 가졌다. 뭐 이런 식으로 사적 공천 의혹을 제기했고 그 후에 이게 자신이 연루된 그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비유를 해서 말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원희룡 의원은 할 말은 많지만 선관위가 자제를 한 만큼 그 요청에 따르겠다라면서 말을 아끼는 모습이고요. 나경원 후보도 전대 과정에서 나올 예쁜 말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반응을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 여당 당권주자들 첫 TV 토론회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이 문자 뭐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후보 간의 문자 공방 이게 어떻게 보면 여당으로서 긁어부스럼이거든요. 그래서 뭐 당내에서 좀 조용히 무마하자는 분위기도 있었는데 원문이 또 공개가 되면서 이걸 둘러싼 당권주자들 공방은 한층 격화할 가능성도 있겠고요. 본래 이 TV 토론에도 뭐 당을 이끌어갈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련을 한 거지만 정작 정책은 문자 공방에 가려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원 청원과 관련해서 청문회 준비 절차가 시작됐다고요. 네, 이게 국회 국민동의 청원 올리면 30일 안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었다 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에 회부가 됩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 촉구하는 청원이 130만 명 이상 서명을 얻었거든요. 그럼 상임위 회부 요건은 충분히 충족을 했고 이제 소관 상임위 법사위인데 법사위 몫이 된 거죠. 그래서 민주당은 법사위 청원심사소위원회를 통해서 청문회 등을 비롯한 자체 심사를 벌이겠다는 계획이고요. 그래서 법사위는 오늘 오후에 전체 회의를 열어서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합니다. 또 서류 제출 요구,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좀 계획안으로 미뤄봤을 때 청문회는 19일. 이 최상병 순직 일주기인 오는 19일에 맞춰서 추진이 될 것으로 보이고 또 민주당은 더불어서 그 김건희 여사 모녀를 청문회 핵심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지금 나토 정상회의 참석자 해외 순방 중인데요. 이르면 오늘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네, 사실 뭐 거부권을 대통령이 행사할 것이다라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된 거고 시기 조율만 남은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데 네. 대통령실 입장은 계속 변함이 없잖아요. 특검법은 위헌적이다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당초에 이제 미국 순방에서 돌아온 직후에 국무회의에 상정이 되고 그때 그럼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19일 이때쯤 그 제기가 됐었는데 어제 딱 경북 경찰청이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훨씬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이 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고요. 이제 그럼 거부권 재가 수순이 남은 건데 해외에 순방 중이기 때문에 순방지에서 전자결제를 통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어제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발표가 있었는데요.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어요. 네, 임성근 전 사단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 남용으로 고발이 됐었는데요. 경찰은 이번에 순직 사건, 그 최해병 순직 사건 직접적인 원인으로 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했다라는 점을 꼽았어요. 그러면서 임 전 사단장에게는 작전 통제권이 없고 월권 행위는 설사 해당하더라도 직권남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는데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을 해야 성립을 하는데 이거는 군 내부에서 처리할 문제다. 경찰은 이렇게 봤고요. 또 11포병 대대장과 임 전 사단장이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다. 작전 수행을 지적하고 질책했어도
11포병 대대장이 지침을 변경할 걸 임 전 사단장은 예상을 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 경찰은 이렇게 본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1사단 현장 지휘관 6명을 송치를 하기로 했고요. 여기에는 7여단장 11포병, 7포병 대대장, 7포대대 본부 중대장 등등이 대상인데 이게 되게 복잡한데 조금 요약을 하면 경찰이 본 건 임 전 사단장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위치에 있었지만 수색 작전에 대한 직접적 주의 의무가 없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실제로 임 전 사단장도 계속 이 과정에서 주장을 해왔던 게 나에게는 지휘권이 없다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직접 바둑판식 수색이라든가 우중 수색 지속 검토 이런 것들을 지시를 했고 군대가 그렇잖아요. 상명하복이라는 걸 또 따라야 되는데 하급 지휘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지시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네. 구조인지라 이건 경찰이 지나치게 좀 형식 논리에 치우쳐서 판단을 했다라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임성근 전 사단장을 경찰에 이첩하려고 시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대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네. 이게 참 경찰이 한 가지 결론을 내린 건데 같은 결론을 놓고 대통령실과 야당의 입장은 판이하게 다른데요.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 불송치 결정이 거부권 행사에 힘을 실어준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박정훈 전 대령과 야당은 특검법 필요성 명분을 키운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은 여단장이 송치됐는데 사단장이 빠지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입장인 거고 또 송치된 7포병 대대장 측도 카카오톡, 녹취, 진술 이렇게 차고 넘치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임 전 사단장 주장을 그대로 베꼈다. 그렇기에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반면에 임성근 전 사단장은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사람들 상대로 소송을 걸 것이라고 예고를 했는데 사실상 대표적으로는 박정훈 대령을 겨냥을 한 거죠. 네. 야권에서는 양파 껍질을 까듯 증거가 나왔는데도 면죄부를 줬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진실규명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이렇게 경찰 수사 결과를 추켜 세우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실도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과는 많이 다르다는 게 드러났다고 본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닷새간 미국에 머물 것이라는 이야기를 잠시 언급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러시아를 향해서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어요. 네, 순방 앞두고 로이터 통신과 서면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윤 대통령은 러시아를 향해서 한국과 북한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를 잘 판단하라 이렇게 선택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러 관계 향배는 오롯이 러시아의 태도에 달려있다라고 하면서 북러 군사협력 수준과 내용에 따라서 우리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구체적인 무기 지원 여부도 결정할 것이다 강조를 했는데 그러니까 북러 관계 러시아 하는 행동에 따라 우리의 행방도 달라질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러자 러시아 크렘린궁이 윤 대통령 발언에 우리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크렘린궁 대변인은 우리는 이 접근 방식에 반대한다. 북한, 남한 또 모두 영내의 모든 국가와 좋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지지한다라고 밝혔고요. 그러면서도 러시아의 적대적인 정책을 추구하는 나라들과는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기 어렵다 강조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가 사흘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어떤 논의들이 오갈까요? 네, 현지 시간 9일부터 사흘간 개최가 되는데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 지원에 대한 논의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앞서 나토 사무총장이 그 지원 최소 기준선으로 400억 유로를 지정을 해놓고 회원국별 GDP에 따라서 군사 지원을 좀 각자 분담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뭐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어야겠죠. 칠러 성향인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반대를 하면서 이 계획에서 빠지는데 그 대신에 나토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든 방해하지 않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이번 회의 기간에는 이런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뿐만이 아니라 안보 지원, 훈련 조정 임무 출범도 공식화를 하는데 나토가 중심이 돼서 각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계획을 조율하겠다라는 거예요. 군 훈련 감독, 우크라이나 군대 훈련도
나토가 좀 이제 각 회원국에서 이루어지게끔 좀 그런 것들을 담당을 하겠다라는 건데 나토가 지금 포부가 뭐냐면 창설 75주년이기도 하고 좀 나토를 중심으로 하는 동맹 결속을 부각하면서 나토에 이목을 집중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자, 이번에 전 세계 이목이 정작 이 나토 회의보다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대선 앞두고 있는데 네. 여러 뭐 행보나 모습에 대해서 또 전 세계 해석들을 낳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몸짓이나 이런 일거수일투족의 시선을 뺏길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5달째 의료 공백 사태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결단을 내렸어요. 모든 전공의들에 대해서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 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죠. 네. 어제부로 이제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 안 하겠다라고 밝혔고 정부는 수련 현장에서의 건의와 의료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복귀한 전공이 또 사직 후에 올해 9월에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할 방침인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게끔 추가 시험 등도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병원에게는 오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지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정부는 또 의료개혁 특위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특위에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한다면 앞으로 2025학년도 정원은 확정이 됐지만 2026학년도 이후에 추계 방안에 대해서 의료계의 목소리도 좀 더 넣고 다양하게 논의를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전공의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별다른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 대다수가 좀 복귀하지 않겠다라는 반응이 커요. 네. 정부 발표를 두고 전공의들은 실효성이 없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특히 필수과 전공이 대부분이 복귀 의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남성 같은 경우에는 병역도 얽혀 있거든요. 뭐 이제 전공의들 같은 경우에는 병역 이행이 연동되기 때문에 의무사관 후보생이 돼서 나중에 뭐 군의관이 되고 네. 이렇게 하는데 미승급되거나 이제 사직서 내 가지고 수련기관에서 나간 사람이면 입대를 하는 게 당연히 원칙이고요. 그럼 이것까지 고려를 하면 최대 4년까지 복귀가 또 늦어지는 경우도 있겠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형평성 논란까지 좀 맞아가면서 맞닥뜨려서 혜택을 주는 결단을 내렸지만 실질적인 복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정부의 결정을 두고 엇갈림 반응이 나오고 있죠. 네. 일단 뭐 우려의 목소리 당연하고 실망의 분위기도 역력합니다. 우선 환자단체 입장은 엇갈려요.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환영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좀 전공의들에 대한 처우는 차치하고 일단 현장에 의사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공백 사태에 불을 끄는 게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면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 결정이 의사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사실 뭐 국민들로서는 그런 우려가 또 일각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네. 이번 사태 초반에 의사들이 그랬잖아요.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이런 말을 해서 국민들에 좀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 그런 오래된 의사들의 믿음을 더 공고히 해줬다라는 비판 피할 수 없고요. 당장 환자들 고통을 해소하는 게 물론 가장 1순위. 모든 걸 제쳐두고 제일 1순위가 되겠지만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접근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럼 정부가 계속 강조해왔던 엄정 대응이라는 방침이 좀 머쓱해지는 결정이 된 거죠. 또 추가적으로는 이탈하지 않고 묵묵히 그 현장 지켜온 전공의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전공의들이 복귀를 하더라도 인기 과목 쏠림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그럼 이제 이런 방침으로 인해서 결혼이 생긴 모든 진료 과목을 충원하는 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은 사직 전공의들이 9월 되면 새로운 수련병원으로 갈 수 있는 건데 이때 점프를 한다는 거예요. 지방에 있던 의사들은 나는 그러면 수도권으로 갈 거야. 조금 더 서울과 가까운 쪽으로 올 것이고 조금 더 인기 과목 쪽으로 갈 것이고 그렇게 한 단계 이동이 될 거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역 의료, 필수 의료의 공백은 그대로가 아니겠느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이런 지점에 대해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도 대한의학회 측에서 좀 지적을 했었다고 해요. 여러 혼란이 우려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부는 일단은 수도권 쏠림 부작용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을 하고 전공의 인원 배정을 조정하면서 대처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작은 이벤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이 계신 곳의 날씨는 어떤지 또 장마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문자 보내달라고 부탁드렸죠. 7880님 출장 업무를 하는 사람인데요. 청주는 밤새 비가 많이 왔습니다. 이 비를 뚫고 출장 다니는 모든 분들 안전운전 하시고요. 화이팅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4728님 청계산 넘어가는 고갯마루에 있는데요. 이곳은 비가 제법 많이 내리네요. 그래서 차량들도 가다서다 하고 있고요. 모두 빗길 안전 운행 하시길 바랍니다 하셨어요. 8074님 밤에만 비가 오고 아침 출근길에는 안 와서 레인부츠 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큰맘 먹고 장만했는데 그렇다고 비가 오길 바라는 건 아니고요. 다들 비 피해 없길 바랍니다 보내주셨네요.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립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41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처럼 교통량이 많지 않은 시간대일수록 갑자기 만나게 되는 사고 구간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지금도 충청 이남 지역으로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고속도로 빗길 사고가 꾸준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황감 부근 갓길에선 빗길에 미끄러진 승용차 단독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이후 북대구 부근 4차로도 화물차 사고로 차단돼 뒤로 크게 혼잡합니다. 반대 서울 쪽은 남구미 부근 4차로에서 승용차에 불이 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안산 부근 3차로는 고장난 화물차로 막혀 있어 살펴 지나셔야겠습니다. 이 밖에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김천 분기점 경부선 진출로는 현재 화물차 사고로 전면 차단 중인데요. 미리 남김천 나들목이나 선산을 통해 우회 이동하셔야겠고요. 반대 창원 쪽으론 고령 분기점 2차로에서 2시간 가까이 화물차 빗길 단독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해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당신의 귓가로 특급 배송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화요일은 IT 이슈 살펴볼 텐데요. IT연구소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최근 열린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네.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경쟁 부분이 생겼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지난 4일에 지금 개막해서 하는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 영화제 최초로 인공지능 영화 국제 경쟁 부분이 생겼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의 주요 요소인 시나리오나 아니면 뭐 음향이나 음악 같은 오디오, 영상에서 한 가지 이상의 AI 기술을 활용해서 만든 작품을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접 촬영한 게 아니라 뭐 AI로 작품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일전에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세상의 모든 정보 노래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쵸. 그때 이제 그거 어떻게 만드는지 보면은 글자를 넣으면 그 글자에 맞는 그럴듯한 음원들을 조합을 하고 그걸 갖고 노래도 만들었던 이른바 요즘에 이제 텍스트 투 땡땡이라고 불리는 기술들인데요. 텍스트 투 무비 이러면은 글자 넣으면 영상 나오고 텍스트 투 뮤직 하면은 글자 넣으면 음악 나오고 또 요즘에는 뭐 글도 써주고 뭐 이런 것들이 되는 이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만드는 이제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도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면은 기존과 다른 형태의 내용들을 좀 생각할 수 있는 주제들이 뚝딱하고 만들어지는 거죠. 이번에도 뭐 프랑스의 영화인 할머니들은 어디로 떠난 걸까가 AI 부분 작품상을 받았는데 어린아이의 시선에서 우리 삶에서 사라진 노인들을 생각하는 영화거든요.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도 컷이 나눠지는데 실제로 우리가 되게 빠른 시간에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좀 보여지는 게 있어서 좀 임팩트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된 이 AI 기술들을 실제 이 전문가들, 그러니까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감독들의 눈으로서 여러 가지 시도하면서 아주 빠르게 조금씩 수준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기술 활용법을 알려주는 워크숍도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고요. 네, 이번 부천국제영화제가요. 단순한 영화제뿐만이 아니라 이런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세션들이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AI로 어떻게 영화를 만드는지에 대한 워크숍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원래 30명 모집하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지원자가 600명이 넘게 몰려가지고 정원을 60명으로 늘렸는데 이거에 이제 젊은 영화인들뿐만 아니라 촬영 감독으로 20년 넘게 일하면서 가르치는 교수분들도 이제 참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인공지능이 영화 산업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라는 시선들이 보이는 이유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예전엔 젊은 영화인들이 영화를 만들고 싶어도 예산 확보에 실패해서 산업에 진입하지 못하고 좌절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AI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적은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이 AI를 통한 이 동영상 만드는 프로그램들의 종류가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뭐 런웨이라든지 소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100% A 영화가 10분 미만의 단편이지만 이제 이러한 개발자들이 생각하는 건 1년 안에 장편 영화 나올 수 있다라고 네.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AI 기술의 발전을 보면서 이게 계속 배우고 있는 영화계의 모습을 또 같이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화예술계에서는 생성형 AI를 쓰지 말자는 목소리가 컸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의 시선이냐고 좀 차이가 있어요. 일단은 말씀하신 거부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지난해에 미국 할리우드에서는요. 배우 그리고 작가 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창작자들의 일자리를 뺏고 저작권을 불법적으로 사용한다 라면서 장기 파업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생각을 해보면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썼던 글들이 학습돼서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고 배우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AI가 뭔가 글자를 쓰면은 영상이 나오잖아요. 그럼 영상이 나오니까 거기에 출연하는 우리 배우들은 이제 출연을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못 쓰게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얘기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영화제잖아요. 그럼 네. 영화제에서 이 도구를 누가 써서 만드는가라고 보면은 감독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들의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영화를 만드는 구조를 봤을 때 이 챗GPT나 생성형 AI를 활용을 하면 시간과 비용을 엄청나게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실제로 이제 이 워크숍에 있었던 수많은 배우 이제 그 감독 중에 한 명이 챗GPT 활용하면 일주일 만에 영화 시나리오 초고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 만드는데 일주일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 초반 이제 초안이지만 네. 어쨌든 또 AI가 연중무휴 24시간 작업을 시킬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마블 같은 큰 거대 영화에 든 예산의 절반으로도 비싼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용을 압도적으로 절감시킬 수 있다는 게 AI를 많이 활용하게 된 이유로 봐도 무방하겠어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생성형 AI에 대한 공포가 컸던 문화예술계가 AI에 관심 돌리는 것 말씀드린 대로 시간과 돈을 엄청나게 줄인다는 겁니다. 네. 뭐 예를 들면은 보조 출연자들이 많이 등장하는 군중 장면 있잖아요. 뭐 스턴트맨 촬영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이런 부분에서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의 수많은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도 생성형 AI가 조금씩 쓰이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한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눈 덮인 자작나무 숲을 걷는 환각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생성형 AI를 가지고 만들어서 원래는 해외 풍경 촬영해야 되는 수고를 좀 덜었고요. 광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요즘에 생성형 AI가 좀 도입되고 있는데 생성형 AI 도입한 광고들은 기존 광고 대비해서 제작비는 25% 정도 줄였고 또 제작 기간은 33% 정도 줄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네.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해 이제 5월에 개봉한 혹성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게 데이터로 학습한 인공지능이 배우의 연기를 유인원의 연기로 바꿔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배우가 연기하고 있는 실제로 어떤 그 예를 들면은 뭐 킹콩 같은 걸 사람이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연기하는 모습을 일부 따서 지금도 그걸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만든 걸 기반으로 또 다른 움직임을 만드는.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못하는. 예를 들면 갑자기 공중제비를 돌거나 막 점프를 막 엄청나게 뛰거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무리 이제 사람이 흉내를 내려고 해도 그만 신체 조건이 안 되면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생성형 AI를 통해서 원래 그냥 일반적인 움직임은 사람이 한 거를 킹콩으로 그래픽을 만들고
그 킹콩이 아주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게 하는 거는 생성형 AI 기술을 쓰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영화제에서 AI 영화를 받아들인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영화제 관점으로 보면요, 그만큼 이 AI에 대한 관심이 높으니까 영화제에서 더 이상 이걸 거부할 수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미국 뉴욕에서 열린 트라이베카 영화제에는 지난달에 열렸거든요. 이 오픈 AI 동영상 생성형 AI인 소라로 만든 작품이 이미 6편 정도 출품이 됐고요. 또 비슷한 기기에 이제 생성 AI 서비스를 개발한 런웨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도 지난해 5월에 AI 영화 페스티벌을 열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우리 이제 아랍에서 열린 두바이에서 열린 1회 인공지능 영화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또 우리나라의 그 대학생이 실제로 이제 그 중앙대 연극영화과 출신 권할승 감독이 만든 AI 영화 원모 펌킴이라는 게 전 세계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던 정도로 이 AI를 활용하는 영화제가 계속 늘어나니까 기존 영화제들에서도 좀 받아들이고 있고, 형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이 생성형 AI 그 코너가 생긴다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뭐 AI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뭐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AI로 영상을 만들면 정말 우리가 이 카메라로 촬영한 것처럼 완벽한 영상이 나와요? 솔직히 이 얘기하려고 지금 제가 이거 오늘 준비한 건데요. 네. 많은 뉴스들에서 이거 뭐 이렇게 하니까 다 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해본 입장에서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런 생성형 AI로 만드는 일반인들과 한 3개월 정도 프로젝트에서 최근에 한 우리나라에 있는 영화관 하나 빌려서 저희가 실은 한 3주 전인가 4주 전에 영화제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 나왔던 결과는 쉽지 않답니다. 근데 왜 쉽지 않냐? 몇 분짜리, 그러니까 1분, 2분짜리는 돼요. 그런데 2시간짜리 이걸로 만들 수 있느냐? 이거는 아직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최신 기술이 한번 글자를 치면 영상 나오는 길이가요. 아직까지 길어봤자 10초 분량이에요. 그러면 1분짜리 만들려면 10초 6번을 시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6번이 다 같은 맥락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럼 계속 시도해보고 시도해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향후에 나오는 소라도 한 1분 정도의 길이로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1분짜리를 2시간으로 붙인다는 건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영화를 대체한다기보다는 기존과는 다른 관점의 영화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떤 관점이냐? 스마트폰이 처음에 나왔을 때 그런 영화제 되게 많았거든요. 60초 영화제, 5분 영화제, 3분 영화제. 그게 왜냐하면 이 스마트폰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영화제였기 때문이에요. 최근에도 이 생성형 AI를 정말 잘 쓰는 예술가분들을 보시면 기존 영화랑 다른 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원래 컴퓨터 그래픽으로 엄청나게 복잡하게 했어야 되는 일들, 이런 것들을 만들면 그런 건 이제 말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만든 것도 오히려 약간 괴기스럽거나 무서운 이런 것들이 좀 뽑혔거든요. 왜냐하면 AI 자체가 그냥 만들면 그냥 잘 만들려고 시켜도 약간 괴기스럽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특징을 잘 활용해서 전혀 다른 형태의 컨텐츠를 만들려는 시도,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기존의 영화를 대체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다는 게 제 중론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화면을 좀 대체하거나 전혀 다른 시선의 영상들이 나올 수도 있겠어요. 네, 실제로 이제 소라라고 하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 AI 도구를 써서 많은 사람들이 작품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작품에서 되게 임팩트가 있었던 게 머리가 노란 풍선인 소년의 일대기를 만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머리가 풍선이에요. 풍선이 둥둥 떠다녀서 어떤 장면들이 나오냐면 이 풍선에 헬륨가스가 차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머리가 막 날아가는데 네. 날아가는 자기의 머리를 쫓아가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실제 이걸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려면 엄청나게 돈과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근데 네. 생성 AI는 이거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 달라고 치면 어쨌든 2분 안에 뚝딱하고 나오거든요. 그럼 그럴 때 잘 나오면 이게 컴퓨터 그래픽으로 할 때 엄청난 비용이 드는 걸 줄일 수 있겠죠. 근데 단 이걸 만드는 사람이 이 그 소라 같은 AI를 뭐에 비유했냐면 슬롯머신에 비교했어요. 우리로 치면 뽑기인 거예요. 뽑기. 똑같은 키워드를 쳤는데 잘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으니까 이게 마치 뽑기 돌리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든다. 그래서 완벽하진 않지만 하지만 그런 우연에서 나오는 일종한 새로운 현상들이 하나의 또 다른 개념의 작품으로서는 접근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영화의 작법을 완벽하게 대체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오히려 기존 영화의 이런 기법들을 좀 넣어서 몇 개의 특이한 포인트를 살리거나 혹은 뮤직비디오 장면 중에 일부를 넣거나 이럴 때는 충분히 효율적이니까 여전히 사람은 필요하고 AI를 잘 도구로서 쓸 수 있는 관점이 지금은 대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 IT연구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몇 가지만 소개하면서 2부로 갈게요. 6807님 웨딩 촬영 중인데요. 비가 인생을 망치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아니 왜요? 전혀 다른 분위기 아주 멋진 사진이 나올 테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6555님 안산에서 대전으로 출장 가는데 평택을 지나는데 빗줄기도 굵어지고 사고 난 곳도 목격이 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안전운전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 문자 2부에도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세요. 그럼 전 2부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알뜰하고 덕 있는 며느리가 들어와야 집안이 흥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살림살이가 알뜰하고 또 덕이 있는 며느리가 들어와야 그 집안이 화목하고 흥하게 된다는 뜻인데요. 그만큼 안주인의 성품과 덕행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 속담의 뒷부분에 나오는 집안이란 단어는 두 음절을 붙여서 쓸 때와 띄어서 쓸 때 뜻이 달라집니다. 그럼 오늘 속담에 나온 표현의 경우는 어떻게 쓰는 것이 맞을까요? 여기서는 붙여서 쓰는 게 맞습니다. 집안을 붙여서 쓰면 가족을 구성원으로 해서 살림을 꾸려나가는 공동체 또는 가까운 일가를 뜻합니다. 보통 집안 어른, 그는 집안이 좋다, 집안에 경사가 있다처럼 사용합니다. 반면에 집의 안쪽이라는 공간을 뜻할 때는 집과 안이 별개의 명사이기 때문에 두 단어를 띄어서 씁니다. 만약 집 대신에 다른 명사를 써서 말한다면 봉투는 서랍 안에 있다, 가방 안에 책을 넣었다 같이 말하고요. 이때도 서랍과 안, 가방과 안은 띄어서 써야겠죠. 참고로 살림을 꾸려나가면서 해야 하는 빨래나 밥하기, 청소 같은 것 또는 자기 집이나 가까운 친척집에 생기는 일이나 행사를 뜻하는 집안일은 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일 모두 붙여서 씁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비구름이 조금 더 북상하면서 현재 서울 남부와 경기 중남부, 강원 영서 일부와 충청도, 전북과 경북 지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차츰 비는 그 밖에 중북부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경남과 전남, 제주도는 낮 동안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전보다는 빗줄기가 약해지면서 경남 지역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는 해제가 됐지만 낮 동안 곳곳에 비가 강해졌다 약해지기를 반복하며 내리겠고요. 지금은 전북 지역에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면서 앞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20에서 80mm가 더 오겠는데요. 일부 지역에는 12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겠습니다. 특히 밤부터 다시 빗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수도권과 강원도에, 내일 아침부터 오전 사이에는 충청도와 남부지방에 시간당 20에서 50mm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한편 지금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제주의 낮 기온은 오늘 35도까지 오르겠고요. 그 밖의 지역의 낮 기온은 서울 26도, 대전, 부산 27도, 대구, 광주 29도 등이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3도, 습도는 80%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 대표 후보에게 보낸 문자 전문이 공개되면서 친윤계와 친한계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문자 공개의 배우가 누구인지를 놓고도 각을 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뽑는 8.18 전국 당원대회 후보 등록이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내일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합니다. 경남도지사 출신 김도관 전 의원은 오늘 오전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낸 운전자 차모 씨가 경찰 조사에서 일방통행길인 줄 모르고 진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차 씨가 첫 조사에서부터 차량 상태 이상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내일 2차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거센 장맛비로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요. 네, 이번 장마 좀처럼 기세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곳곳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어제였죠. 옥천에서 50대 남성이 집 뒤에 물길을 내려나갔다 연락이 끊겨 수색 작업에 들어갔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네. 안타깝게도 실종 11시간 만에 결국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거센 비로 충청과 경북 지역에선 옹벽이 무너지고 주민들이 고립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옥천과 보은, 영동에서는 한때 산사태 우려로 주민 50여 명이 급히 대피하기도 했고 도로와 차량이 침수되는 등 피해 신고 50여 건이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금강유역에도 많은 비가 내리면서 홍수주의보가 발령됐는데요. 충북 청주시 흥덕교 지점에서 발령됐는데 홍수주의보는 최대 홍수량의 50%까지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지고요. 천변둔치와 자전거 도로 등 시설물이 침투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저기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오늘도 전국 곳곳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 예보가 이어지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장마 특징이라고 해야 할까요? 유독 야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더라고요. 네, 올여름 밤사이 폭우가 쏟아지는 야행성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경북 안동에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된 시간도 새벽 3시 반쯤이었고요. 문자 전후로 4시간 동안 쏟아진 비는 125mm에 달했는데 당일 강수량의 60% 육박했습니다. 네.
지난 7일부터 이틀간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진 곳 중 90%가 야간 시간대에 집중됐는데요. 이런 야행성 폭우는 내일까지도 계속될 예정인데 밤사이 장막구름이 덩치를 키우면서 시간당 30mm가 넘는 집중호우를 쏟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수요일까지 2번의 저기압이 지나가면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고 특히 해가 지고 야간 시간대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수 있다며 주의를 요했는데요. 어두운 밤 시간대엔 정말 급한 일이 아니시면 급하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외출 삼가하시고요. 네. 부득이하게 나가봐야 한다면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는 하천이나 계곡, 지하차도 근처는 접근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장마 피해가 계속되는 사이 미국에선 허리케인 베릴이 텍사스주에 상륙해서 큰 피해를 내고 있다고요? 네, 1등급으로 약해졌다곤 하지만 최고 시속 150km의 강풍과 폭우를 몰고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네. 강력한 비바람에 창문은 부서지고 1층 건물은 반쯤 물에 잠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파도는 육지를 삼킬 기세고 거센 물살에 도로 위 차들은 맥없이 밀려납니다. 나무가 비바람에 쓰러지면서 가정집을 덮쳐 50대 남성과 70대 여성이 숨졌고 휴스턴에서는 지하도를 건너던 사람이 물에 빠져 숨지기도 했는데요. 집이 무너지고 지붕이 뜯기면서 다친 사람도 속출했습니다. 주민들은 서둘러 창문을 판자로 막고 생필품을 비축하는 등 대비에 나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텍사스 전역에선 270만 가구가 전기 공급을 받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고요. 네. 휴스턴에 있는 두 공항에선 항공기 1000여 편이 취소됐고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대중교통도 중단됩니다. 허리케인 베릴은 텍사스에 도착하기 전까지 카리브해를 통과하면서 최소 11명의 사망자를 냈고 또 최소 3개의 토네이도를 동시에 발생시키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극도로 위험한 수준으로 확인돼 루이지애나주 국립기상청은 각별한 주의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슈 살펴볼게요. 서울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1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선 바뀐 게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고요. 네, 추락할 대로 추락한 우리 교권, 바닥을 모르고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요. 지난해 서울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다양한 보호 대책이 나왔다곤 하지만 실제 현장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교사들은 여전히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까 두려움을 느꼈고 교직 생활 중 가장 어려운 점으로 학부모와의 관계를 꼽는 이들도 많았는데요. 네. 서울 교사 노동조합이 시민 1000여 명과 교사 1000명, 총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교사 10명 중 8명은 서희초 교사 사망 이후 교권 보호 법안들이 개정됐지만 현장 변화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시민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7월 18일이었죠. 학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서희초 교사는 학부모 민원과 문제행동 학생 지도 때문에 힘들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일각에서 제기한 학부모 갑질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인 혐의점을 찾지 못했는데 이런 수사 결과와 관련해서도 설문에 참여한 교사 98.7%, 시민 83.6%는 경찰 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일들은 또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서희초 교사와 유사한 상황을 경험했다고 답한 교사는 80% 육박했고요. 무려 98.5%는 갈수록 교직이 더 힘들어진다고 응답해 무너져 내린 교권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교사들은 이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는데요. 서울교사노조는 법적 분쟁은 교사들을 여전히 위축시키고 있다면서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법령 개정,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 교사 직무 스트레스를 측정, 개선하는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인천시 교육청의 성범죄 예방 연수 자료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네, 오래전 교육당국이 배포한 성희롱 대응 매뉴얼 자료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라 논란입니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희롱 행위자로 지목됐을 때 대처 방안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 해당 게시물에는 2019년 당시 인천시 교육청에서 내놓은 교육자료 일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성희롱 행위자로 지목됐을 때 대처 방안으로 즉시 사과, 피해자의 요구사항 이행, 징계가 합당하면 수용 등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의도와 상관없이 성희롱 행위자로 지목당하면 즉시 사과하고 피해자가 어떠한 것을 요구하든 들어주고
분쟁 조정 상황까지 갔을 경우에는 징계가 합당한지 따져보고 합당한 징계일 경우 그것을 수용하라는 겁니다. 해당 내용은 최근 화성 동탄경찰서 논란과 맞물리면서 더욱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당시 죄 없는 20대 남성을 신고인의 진술에만 의존해 성범죄자로 몰아 논란이 됐었던 사건이죠. 네. 결국 허위 신고로 일단락 났었는데 사건이 알려지고 누리꾼들이 수사를 진행했던 경찰관들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던 와중 이 같은 대응 매뉴얼 자료가 다시금 입길에 오른 겁니다. 대응 매뉴얼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렇게 따라하면 무조건 전과 생긴다. 성희롱 행위자로 지목당하면 바로 사과라는 게 올바른 대처법인가. 무서워서 여직원에게 말도 못 걸겠다 같은 반응들을 보였는데요. 해당 자료는 지난 2015년 인천시 교육청이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연수 교육에서 사용됐었는데 관계자는 예전부터 이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고 민원이 들어왔다면서 현재는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은 자료고 교육하는 내용과도 방향이 다르다면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항상 변화가 있기 전에는 늘 진통이 따르는 법이잖아요. 민감한 만큼 애써 덮어도 왔던 문제들 같은데 이렇게 자꾸 끄집어내고 의견을 나누고 하면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성장통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다만 건강한 방향으로 풀어내야 한다는 점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볼게요. 최근 한 20대 남성이 곱창집에서 생간을 먹고 입원했는데 야토병 양성 반응이 나와서 비상이라고요. 네, 이 야토병 감염될 경우 치명률도 높아 1급 감염병, 생물 테러 감염병으로까지 지정돼 있는데요. 네. 그런데 최근 한 20대 남성이 생간을 먹고 복통과 발열 증상으로 입원했는데 혈액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남성은 입원 나흘 만에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지만 혈청 검사 결과는 이번 금요일이나 돼야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야토병으로 확진 판정이 나올 경우 질병관리청에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야토병, 야생 토끼를 비롯한 설치류에게 물리거나 닿는 경우 혹은 야토병균에 감염된 음식 혹은 물 등을 섭취할 경우 감염되는데요. 목이나 진드기를 통해서도 옮겨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다행히 사람 간 전파 사례는 보고된 적이 없지만 폐렴이나 혈액을 매개로 감염될 경우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합병증으로 치사율이 60%에 달한다고 하고요. 그래도 조기에 적절히 치료를 받는다면 사망률은 1% 미만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선 지난 1997년 포항에서 40대 남성이 죽은 야생 토끼를 요리해 먹은 뒤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10여일 만에 완치된 사례가 있는데 이후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없다고 하니까요.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서 나쁠 건 없겠죠. 특히나 요즘같이 후덥지근한 날씨에 벌레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상처난 동물을 만지거나 또 상처난 손으로 접촉하는 거 조심하시고 그리고 곱창 저도 없어서 못 먹을 정도로 좋아하는데 먹기 전에 나오는 간이랑 천엽 웬만하면 익혀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시청역 참사도 그렇고요. 곳곳에서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 때문인지 요즘 페달 블랙박스라는 게 불티나게 팔린다면서요. 네, 보통 블랙박스는 차량 외부를 찍잖아요. 네. 그런데 이 페달 블랙박스는 운전자의 발을 찍거든요. 이를 통해서 운전자가 특정 시간대에 가속 페달을 밟았는지 혹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최근 급발진 주장 사고가 많아지면서 만약을 대비하기 위한 운전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이제는 없어서 못 팔 지경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온라인 자동차 용품 판매 사이트 몇 곳만 들어가 봐도요. 페달 블랙박스 제품이 베스트 품목 1, 2위에 올라 있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들도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매출이 30% 정도 늘었다면서 설치 방법과 가격, 제품 정보를 묻는 연락도 많이 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혹시 모를 억울한 상황, 급발진 사고를 대비하려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는 건데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사고가 나면 차량 결함을 소비자가 스스로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거 이제 알만한 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네. 이 때문에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에서 이기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보이는데 급발진이 언제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나중에 억울한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대비해 나서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 역시 페달 블랙박스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차량 구매 시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옵션으로 만들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조사에 권고하기도 했고요.
또 최근 일본의 경우 페달 5조작 안전보조 장치 등을 도입해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 아무리 운전 베테랑이라고 해도 막상 급발진 상황에 놓이면 대부분은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기가 힘들 텐데요. 이럴 때 페달 블랙박스가 운전자 결백을 입증한 유일한 대안책으로 꼽히면서 운전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모습이고요. 그 이전에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이 요상한 정책도 한 번쯤은 들여다봐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네. 요즘 도로 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전동 킥보드 속도를 줄이기로 했어요. 네, 시민들의 발이 돼주는 고마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언제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올지 모르는 도로 위 무법자, 이른바 킹라니라고도 불리는 이 전동 킥보드 끊임없는 사건 사고에 결국 손을 보기로 했습니다. 네. 최고 속도를 기준 시속 25km에서 20km로 줄인다고 하는데요. 손을 대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관련 사고 건수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2019년 447건에서 2022년 2,300건을 돌파했고요. 8명이었던 사망자도 같은 해 26명으로 늘었고 작년에도 24명이나 나왔습니다. 네. 사건 사고가 이미 정점을 찍은 터라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번 조치가 사고율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연구자료에 따르면 운행 속도를 5km 줄였을 때 정지 거리는 26%, 충격량은 36% 감소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시범 운영을 통해 효과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고요. 집중 단속도 이뤄집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시는데 이 전동 킥보드 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하고요. 안전모는 필수, 또 2인 이상 타는 것도 불법입니다. 네. 옛날에 왜 싱싱이라고 하잖아요. 생긴 게 닮았다고 우습게 보시면 큰일 납니다. 조사해보니 안전모 착용률이 15%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이용하실 때 꼭 착용하셔야겠고요. 하나 아쉬운 게 이번 협약에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지정 반납 장소 문제 관련 대책은 제외됐는데 저 안 그래도 집 주차장 들어가다가 보이지 않는 곳에 세워져 있던 이 킥보드 때문에 자동차가 긁었거든요. 참 마음이 너무 아픈데 이 부디 전용 주차 반납 장소에 꼭 되돌려놔 주시고요. 안전한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애청자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계신 곳의 날씨는 어떤지 또 장마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문자 보내달라고 부탁드렸죠. 0135님 남양주시 다산동입니다. 오늘은 소강 상태라 새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장마철 대비 이불장, 옷장, 신발장에 습기 제거제 사서 2개씩 넣어두고요. 제습기도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습기도 잡고 꿀꿀한 제 기분도 업시켜야죠 하셨어요. 8177님 여기는 대구인데요. 지금 비가 많이 옵니다. 저는 경로당에서 할머니들 운동 알려드리는 강사인데요. 비가 많이 오니 할머니들이 여기저기 편찮으셔서 걱정입니다 하셨고요. 9193님 반지하 사는 자취생인데요. 차수판 설치하고 모래주머니에 쌓아놨습니다. 그래도 비가 조금만 왔으면 좋겠네요 하셨어요. 저도요. 3649님 부산은 잔뜩 흐리기만 하고 비는 안 오네요. 그래서 콩으로 세상의 모든 정보 들으면서 식당에 왔는데요. 식당에서도 전주리 아나운서님 목소리가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식당 사장님도 세상의 모든 정보 팬이신가 봐요 라는 이렇게 반가운 문자 또 보내주셨네요. 네,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꼭 받아주시고요. 세상의 모든 정보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벅찬 고물가 시대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꼭 맞는 맞춤형 재테크 솔루션을 처방해드립니다. 산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한국경제교육원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해 오셨을까요? 최근 한 맞벌이 부부와 상담을 했는데요. 결혼이 다소 늦어 출산도 남들보다 조금 늦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부부가 퇴직할 시기에 아이는 20살, 새내기 대학생일 것 같아서 고민이 많은 편이셨는데요. 근데 저와 상담하는 분들 만나보면 이런 고민하고 계신 분들 참 많습니다. 네. 최근 늦은 결혼과 이로 인해서 늦은 출산으로 인해서 인생의 재무 상황 등이 겹쳐서
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남들보다 해야 할 준비가 많다고 생각해서 이제부터라도 주식 공부를 해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투자 경험이 없고 또 혼자가 아니다 보니 투자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를 만나면 원금 보장이 되면서 은행보다 조금 높은 수익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재테크를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안전하되 수익이 나는 재테크 방법이 궁금하다는 건데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건 저도 궁금합니다. 안전하면서도 수익도 쏠쏠한 재테크 방법. 모두의 고민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재테크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게 중요하냐고 물어보면 일단 뭐 급여가 많아야 되겠죠. 급여가 많아야 되고 그 외에 추가 소득이 있다면 금상첨화겠고요. 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보니 우리가 소득 안에서 조금이라도 아끼고 이 안에서 재테크를 잘해보고자 관심을 가지는데요. 네. 제가 과거에도 강조한 적이 있지만 상투적인 얘기입니다. 재무 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나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고 나서 현재 나의 재정 상태를 파악해서 줄일 건 줄이고 저쪽과 투자의 비율도 나누고 정기적인 점검으로 나의 계획과 가까워지는 과정을 경험해야 합니다. 네. 이런 계획은 세웠는데 늦은 결혼, 늦은 출산으로 마음이 조급한 분들 많죠.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무조건 안정적인 상품을 추천하지는 않고요. 네. 하지만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상품을 베이스에 두고 돈을 불릴 수 있는 투자 상품을 활용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여러 재무 이벤트를 앞둔 40대가 투자할 때 중요한 원금 보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다음 주에는 개별 투자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 합니다. 네, 이렇게 재테크에 관심은 있지만 손실을 볼까 봐 두려워서 시작도 못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짠태그 SOS 돈 되는 라디오 사영루 원장님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방송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다면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원금 보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셨는데요.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 상품 있긴 있어요? 네. 그 저축도 큰 의미로 보자면 투자 상품이 맞죠? 네, 뭐 그렇죠. 은행이 만약에 부도나면 손실 위험도 분명하게 있는 거잖아요. 은행 저축 상품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개념이 있다 보니 투자 상품으로 보지 않는 사람도 많지만 네. 분명 은행의 저축 상품 이자가 과거에는 꽤 높은 시기도 있었습니다. 물론 과거처럼 은행의 이자가 확 높아지지는 않겠지만요. 일단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예적금은 원금 보장이 되는데 한도가 있죠. 바로 1인당 한도 금액인 5천만 원까지 원금 보장이 되는데요. 물론 원금 보장의 적용 범위는 예적금의 금액이 전부이지만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만약에 어려움이 처했을 때 5천만 원이라는 금액까지만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파산할 경우에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정확한 말씀이세요. 세금 공제 전 예탁 금액인 5천만 원까지 원금 보장이 되고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특정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추가 보호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은행이 파산 선고를 받았을 경우에 예금자의 예금이 자동으로 원금 보장 기금으로 이관되고 기금에서 예금자의 계좌에 직접 예금액을 입금하는데요. 이때 예금자 보호 기준이 되는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 채권으로 처리되어서 은행 정리 과정에서 우선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참고로 예금, 주택저축, 통장예금, 구주저축 등 모든 은행의 예금은 원금 보장 기금에 의해 보호를 받는데요. 대출금과 신탁예탁금, 유가증권, 그리고 보험채권, 파생금융상품은 원금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은행에 종종 가보면요. 원금 보장형 상품이 있다면서 추천을 해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금 보장형 상품과 원금 보장은 다른 개념인 거예요? 네.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네. 개인적으로 원금 보장 상품과 원금 보장형 상품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가장 큰 차이점은 원금 보장 상품은 이자가 낮든 높든 정기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주잖아요. 줘서 우리가 수익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품이고요. 원금 보장형 상품은 원금 보장 플러스 수익을 보장해 주는데 상품의 특성에 따라서 중간에 해지 시 일부 손실이 날 수 있는 상품이
많습니다. 네. 실제로 정해진 최소 이자 플러스 투자 수익금을 받을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앞에서 언급한 예금자 보호법에 보호를 받는가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돈을 예치하거나 적립을 해서 정해진 금리를 주는 은행의 예적금 상품이 원금 보장 상품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서 몇 번 언급했었죠. 실제 은행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퇴직연금 상품 중 IRP 네. 상품도 무조건 원금 보장 상품은 아닙니다. IRP 계좌에서 편입할 수 있는 상품군의 예금, 펀드, ETF, 리츠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기에 상품 특성상 고객의 명확한 의사가 없을 시에는 투자군의 상품들이 IRP 포트폴리오 안에 내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채권 같은 경우에도 이자가 지급되는 원금 플러스 채권 가액으로 단순히 금리 높은 이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채권은 안전한 상품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은행 예금보다 낫다는 얘기도 전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구조적으로 채권은 공채, 금융채, 사업채 등으로 발행 시 결정된 이자를 상환 시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한 확정 이자부 유가 정권입니다. 하지만 지급할 이자와 원금이 확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 인플레이션, 시장 상황, 환율 등으로 위험도 분명 도사리고 있어서 이자와 원금의 지급이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그럼 요즘 원금 보장형 ELS도 인기라고 하던데요. 예적금하고 비교하면 뭐가 다른 거예요? ELS 상품이 인기가 많죠. 네. 그런데 원금 보장형 ELS 상품 같은 경우에는 주가나 주가지수의 변동에 따라서 만기에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원금 플러스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물론 사전에 약정되어 있는 조건 등으로 중도 해지 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요. 정리시 펀드와 비교해서 환매 수수료가 높다는 것도 ELS 상품의 단점입니다. 네. 하지만 옵션 달성 시 좀 더 빠른 환급성이 가능한 조기 상환 옵션 등을 잘 따져보고 2-3년 정도 묵혀둘 자금이라면 원금 보장형 ELS 상품에 투자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물론 원금 보장 조건을 충족 못하면 원금 손실의 가망성이 높기 때문에 원금 보장 조건을 정말로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ELS 상품과 태생이 비슷한 ELB 상품도 있습니다. ELB의 B는 채권을 의미하는 본드인데요. 즉 ELB의 상품은 정권사가 발행하는 채권인데 주가에 따라서 수익을 가져가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가에 따라서 수익을 가져간다는 조건이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야지 수익을 준다는 게 아니고요. 옵션이라는 조건 가압에 따라서 주가가 내려가더라도 어느 정도의 주가의 흐름이 유지된다면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권사가 발행한 채권이기에 발행사가 파산되면 돈을 돌려 못 받습니다. 이 원금 보장형 상품들이 이 외에도 많다면서요. 네,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해볼 상품은 정권사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발행원 상품인데요. 네. 우리가 기존 은행에서 예적금을 가입을 해서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발행음은 고객이 정권사에 돈을 맡기면 정권사가 일정 기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원금과 이자를 주는 구조입니다. 또 발행음은 언제든지 빼고 놓을 수 있는 수수형도 있어서 현금 관리에 있어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물론 기간이 정해진 약정형의 상품이 좀 더 많고요. 네. 그리고 또한 정권사의 CMA의 기초자산인 환매조건부 채권인 RP도 있는데요. 은행 예금과 비슷하거나 약간 이자가 적을 수도 있는데 팁으로는 장기간 예치를 하면서 달러로 바꿔서 달러 RP로 포트폴리오로 구성하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개인 퇴직 계좌인 IRP 상품과 ELB 상품을 합친 월지급식 채권형 펀드도 있습니다. 월지급식 채권형 펀드는 만기 시 납입한 원금 전액이 상환되는 상품인데요. 퇴직연금 계좌에 ELB를 편입해 상품 안전성을 높였는데요. 시중은행 정기예금 대비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고요. 퇴직연금 적립 시 매월 발생하는 고정 수익을 재투자해서 퇴직연금 수익률을 좀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좀 더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월지급식 펀드를 ELB를 통해서 조건 충족 시 원금 플러스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조기 옵션 기능도 있다 보니 퇴직연금 안에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의 상품으로 가져가도 괜찮다고 봅니다. 또 원장님이 평소 코너에서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그 ISA 계좌도 원금 보장형 상품으로 구성할 수 있다면서요. 네. 예전에 ISA 처음 나올 때는 저도 반대를 했었는데요. 이게 계속 진화가 되었죠. 세금도 네. 좀 커졌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ISA를 가입하지 않으면 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ASA 계좌 안에서도 원금 보장형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특히 주식 투자를 선호하지 않는 분들은 예금으로 상품을 운영할 수 있는 ISA 신탁형을 가입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참고로 ISA 통장은 운용 상품의 판매 회사별로 예금자 보호공사의 예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업금융기관에 뭐 5천만 원을 그리고 플러스해서 이연금융기관에 5천만 원으로 운영을 한다면 1억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요. 원금 보장형 상품도 괜찮게 들리는데요. 원장님은 어떤 상품 투자를 좀 권하세요? 오늘 시간에서 알아봤지만 원금 보장형 상품이 무조건적인 원금 자체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좋은 투자는 안정적인 상품과 투자 성향의 상품에 대한 분배가 필요한데요. 일단 자기의 성향이 어떤지 먼저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이에 따라서 분배하시는 걸 이제 추천드립니다. 안정적인 상품 안에서 기간과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예적금부터 시작을 해서 좀 더 안정형에 가까운 앞에서 소개시켜드린 원금 보장형 상품과 이후에 채권형 적립식 펀드 상품까지 넓혀나가며 경험하는 게 좋겠죠.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못하는 이유가 바로 원금에 대한 손실 때문에, 그렇죠. 그런 두려움 때문에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식에 관심은 있는데 원금 잃을까 봐 걱정돼서 못하겠다는 말 너무 공감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데 하지만 어찌 보면 보이지 않는 도둑이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이라는 도둑이 있는데 내 소중한 돈이 은행에 가만히 있는 게 더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저 짜장면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짜장면 값이 꾸준히 올라가지고 지금은 거의 처음 먹을 때보다 한 20배 정도 올랐는데, 그쵸. 같은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도 해가 갈수록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게 바로 인플레이션의 현실인데요. 우리가 진짜로 해야 할 건 그냥 원금 지키는 게 아니라 최소한 물가 상승률만큼은 벌어야 돈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손해는 아닌 거죠. 그렇죠. 하지만 꼭 필요한 돈이 있고 급한 일을 대비한 현금도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꼭 필요한 돈을 제외하고 투자 경험이 없다면 일단 위험도가 낮은 순으로 조금이라도 시작해서 공부를 하고 경험을 쌓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투자 금액도 조금씩 늘리고 포트폴리오도 조정해 나가면서 그 과정에서 손실도 볼 수 있지만 그러면서 배워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투자를 시작할 땐 당장의 수익에 일비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꾸준하게 해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몇 년 뒤에는 그때 할 걸이라고 후회합니다. 너무 와닿는 말인데요, 네. 원장님. 네, 투자 경험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원금 손실이 거의 없는 안전한 금융상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요,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Safe and Sound. 네, 노래 나가는 동안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2392님, 저는 7개월 차 임산부입니다. 얼마 전 직원 권유로 원금 보장형 교육저축 상품에 가입했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아이 미래 교육비 마련을 위해서 좋아 보이더라고요. 제가 잘 가입한 걸까요? 하셨어요. 잘 가입하셨어요. 네. 하셨는데 조금 팁을 드리자면, 네. 지금 임신 7개월 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를 낳고 양육할 때까지 그런 재무 환경 등의 변화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쵸. 그 사이에 뭐 제가 사연자님의 지금 재정 상태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주택을 구입하지 않았다면 주택을 구입을 할 거고, 거기에 대한 대출금이 있다면 대출 상황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금액이 얼마인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금액 조정이 가능하다면 원금 보장형 교육저축 상품의 금액을 최소한의 금액으로 가져가시고, 네. 나머지 지금 이때에는 비상금에 대한 뭐랄까요, 지분을 조금 더 풍족하게 가져가시고,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투자 상품에 대한 부분을 조금씩 경험해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보험 잘 가입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5839님, 원금 보장형 ELS 펀드 수익률이 보통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예적금 금리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ELS 펀드 상품 많습니다. 많아가지고요. 네, 상품마다 너무 다른가요? 상품마다 다 다른데 제가 혹시나 몰라가지고 오기 전에 뉴스를 한번 봤는데 최근에 이제 보니까 5.9% 정도 수익률이 나오더라고요. 네, 평균적인 거겠죠? 평균보다 조금 높다고. 그 가격, 그 값은 평균값이고요. 네네.
지금 금리보다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5944님, 채권과 주식, 펀드의 비율은 어떻게 가져가야 원금 손실이 적을까요? 하셨어요. 원금 손실이 적으려면 일단은 여기 빠져 있는 적금의 비율이 이 세 가지를 합한 네. 비율과 같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50에서 그다음에 채권에 대한 비율을 뭐 10에서 20을 가져가고 그다음에 주식과 펀드 비율을 30% 정도 가져가는 게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생각보다 채권보다 주식이랑 펀드 비중이 좀 더 높네요. 적금을 높게 가져가면. 그렇죠. 어차피 채권형 상품은 그 안정형에 가까운 혼합형이라고 제가 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금하고 합치면 결국은 60%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좀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영로 한국경제교육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직도 게임을 그저 놀이로만 보시나요? 인문학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게임 속에 숨어있는 메시지가 보인다고 하는데요. 게임에 대한 오해를 풀고 세대 간격을 좁히는 시간입니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경혁입니다. 네, 오늘 어떤 게임 이야기 해볼까요? 예, 한참 장마철인데 이제 장마 끝나고 나면 곧 또 휴가철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슬슬 휴가 계획 좀 보실 텐데 이런 휴가 계획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요즘은 이제 홈캉스라고 하죠. 그냥 집에서 선풍기 틀고 수박 먹는 게 최고다. 그러면서 TV 보고 게임하고 놀지 뭐라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럴 때 이제 이른바 힐링 게임이라는 것들을 꺼내 들곤 하는데 오늘은 그런 힐링 게임 중에서도 몇 년 전에 굉장히 히트를 크게 쳤던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제목 얘기하면 다 아실 텐데 네. 모여봐요 동물의 숲, 줄여서 모동숲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동물의 숲은 유명한 게임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저도 들어봤거든요. 예.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경혁 편집장님도 이런 귀여운 느낌의 게임을 하세요? 저는 직업상 하기 때문에 뭐 재미있어 한다기보다 다 하긴 합니다. 네. 이 게임을 제가 굉장히 기억을 하는 게 이 게임도 벌써 한국에 나온 지 한 4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굉장히 유명해라는 얘기를 최근까지도 듣고 있는데 4년이 됐다고 하면 다 놀라시는 게 그만큼 아직도 이 게임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시리즈, 그러니까 모여봐요 동물의 숲이란 게임은 4년 전에 나왔지만 동물의 숲이라는 게임은 벌써 한 20년째 이어지고 있는 프랜차이즈이기도 해요. 네. 그런데 그전에는 한국에서 이 정도까지 유명하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발매 시기가 2020년 딱 우리가 그 코로나 팬데믹 한가운데의 그 발매 시기가 겹치면서 당시 우리 집 밖으로 못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그럼 게임으로라도 좀 꽃도 키워보고 벌레도 잡아보자 하면서 대유행을 하는 바람에 한국에선 굉장히 인지도가 크게 올라갔지요.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하는 걸 봤던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인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게임 속에서 크게 뭘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이 코너에서 자주 얘기하지만 뭔가를 쏘고 공격하고 이런 게임 제가 얘기를 잘 안 하는데 네. 동물의 숲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동물의 숲이면 동물을 숲에서 총으로 쏘나? 이제 절대 그런 게임이 아닙니다. 네. 오히려 동숲하는 사람한테 물어보기도 해요. 야, 그건 뭐 하는 게임이야? 라고 물어보면 이분들이 자기는 굉장히 재밌게 하면서 네. 설명을 잘 못합니다. 잘 보면. 이거 그냥 열매 따고 조개 주워. 그리고 그게 다야? 라고 물어보면 정말 그게 다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실제로 게임 내용이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어느 휴양지 무인도 같은 섬에 가서 정말로 조개 줍고 낚시하고 뭐 꽃에 물이나 주고 뭐 이런 걸 하는 게 전부인 게임이기도 합니다. 네. 얼핏 들었을 때는 좀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게 게임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참 신기하죠. 뭔가 다이나믹한 게 하나도 없고 유유자적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이게 어떻게 재밌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가 이런 장르를 힐링 게임이라고 불러요. 힐링이란 말이 느낌이 약간 그렇잖아요. 뭔가를
바쁘게 움직이기보다는 조금 긴장을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유유자적한 어떤 순간을 보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예를 들어 뭐 명상 같은 것도 있겠고 아니면 산책 같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게임도 이런 힐링, 명상 같은 순간을 게임으로 즐길 수 있다라고 나오는 게 이 힐링 게임들이죠. 그래서 동숲도 정말 아무런 위험한 상황이 없습니다. 뭘 해도 죽지를 않아요. 제일 위험한 게 아마 벌한테 쏘이는 정도인데 그냥 얼굴이 붓는 걸로 끝나고 맙니다만, 네. 다만 아무리 힐링 게임이라고 해도 이게 사시사철 조개만 좋을 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요소들은 조금 들어가 있어요. 이를테면 가장 인기 있었던 컨텐츠가 방 꾸미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 숙소를 하나 받게 되는데 이 처음엔 텐트예요. 그래서 그냥 랜턴 하나밖에 놓을 수 없는데 점점 게임을 하면서 집이 커집니다. 그래서 단칸방이 생기고 방 2개에 마루가 붙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넓은 집이 생기면 우리가 어떤 욕심이 나냐면 인테리어를 좀 해보자라는. 예쁘게 꾸미고 싶죠.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벽지, 장판, 가구 같은 걸 이제 자기가 만들 수 있게 돼요. 근데 만들려면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재료가 조개, 벌레, 물고기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심심하지는 않습니다. 뭔가를 그냥 주우면서도 야, 이걸 몇 개 모으면 내가 별 모양 벽지를 한번 붙일 수 있겠구나, 이런 재밌는 생각들도 하게 되는 거고, 또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을 자기 혼자 보는 게 아니라 친구들에게 공개할 수도 있어요. 네. 이 게임이 팬데믹 때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죠. 친구네 섬에 놀러 갈 수 있다. 비록 랜선 여행이긴 하지만 실제로 부릅니다. 나 이번에 새로 어떤 가구 넣었어, 한번 보러 와 하면 정말로 비행기 타고 친구가 내 옆 섬으로 넘어오거든요. 와서 네. 같이 그냥 와 구경하고 노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재미야라고 하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생각보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우리는 정말로 친구네 집에 갈 수가 없었거든요. 시기적인 상황을 떠나서도 굉장히 아기자기한 재미들은 잘 갖춰져 있었죠. 아까 얘기한 대로 너무 예쁜 가구가 하나 있는데 난 2개째야. 그러면 친구한테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받으면 또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유유자적한 어떤 순간들을 게임으로 만들어내면서 2020년대에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게임이 동물의 숲이죠. 제 친구가 아이 친구 엄마들과 네. 이 게임을 하면서 그렇게 친목도모를 하더라고요. 엄청 잘 되죠. 그게 선물을 보낼 때 메시지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런 메시지 오면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인기 게임이긴 하지만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수 있으니까요. 게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게임 이름이 동물의 숲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물들도 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왜 조개 껍데기만 나오는데 왜 동물의 숲이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네. 크게 2가지의 동물이 나옵니다. 하나는 아까 얘기한 어떤 수집의 대상으로서의 동물들이 있어요. 곤충, 물고기, 그다음에 화석 같은 것들도 나오게 되는데 조금 초반부를 진행하다 보면 이런 내가 모은 그 동물이나 화석들을 수집할 수 있는 박물관하고 수족관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 수족관에 좀 들어가 보면 놀라요. 정말 우리 아쿠아리움이라고 하죠. 그런 대규모 네. 수족관처럼 해놓고 내가 그동안 잡은 물고기들이 다 거기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청 좋아했습니다, 당시에. 저도 산갈치를 거기서 처음 봤어요. 이거 얼마더라? 5m짜리? 그걸 네. 제가 이렇게 넣어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물고기들이 또 잘 바뀝니다. 예를 들어 게임의 시간이 실제 현실의 시간과 똑같이 흐르는데 겨울에만 잡히는 물고기가 있고 네. 여름에만 잡히는 물고기가 있어요. 그래서 다 모으려면 1년 내내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 좋은 동물들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 게임을 접속을 오래 안 하다가 간만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집에서 바퀴벌레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치워야 되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놀랐던 게 아들하고 같이 했는데 네. 봄에 냇가에서 올챙이를 잡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늦여름 되면 개구리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것까지 해놨구나라고 놀란 적이 있었고, 이런 동물들, 수집하는 재미가 있는 첫 번째 동물들이 있고, 사실 게임 제목에 나오는 동물의 숲의 동물은 2번째 의미인데요. 섬에 혼자 지내면 굉장히 적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구들이 오는데 이 친구들이 다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사슴 모양, 돼지 모양 이렇게 와 있는데 성격들이 다 또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섬을 좀 꾸며놓으면 나 그 섬에 가서 살아도 돼? 라고 해서 친구들이 놀러 오게 되는데 네. 거기 눌러 살거든요. 근데 가상의 동물이긴 하지만 성격들이 워낙 뚜렷하다 보니까
또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난 얘 싫어 해서 쫓아내기 뭐 이런 걸 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동물들로 섬 마을 주민을 꾸미기 뭐 이런 게임의 방식들도 있기도 하죠. 그래서 게임 이름이 동물의 숲인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힐링 게임 동물의 숲마저도 네. 너무 빠르게 클리어해버려서 유명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뭐 80년대 빨리빨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이른바 요즘은 K 한류라고 해서 뭐 해외에서 워낙 한국의 인지도가 높긴 한데 한 90년대에도 이미 게임하는 외국인들은 한국 게이머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뭘 해도 쟤네들은 죽을 것 같이 한다. 그러니까 다 자기가 빨리 해놓고 이 게임 할 거 없다고 떠든다. 뭐 e스포츠 쪽에서도 이제 그런 영향력이 있긴 했지만, 하여튼 한류가 뜨기 전부터 외국 게이머들에게 한국인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러면 게임 정말 많이 하고 잘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미리 퍼져 있었고, 원조 한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리고 동물의 숲도 한국인들은 그렇게 한다라는 이야기가 해외에서는 많이 돌았죠.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유유자적하게 즐기는 게임인데, 한국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시작하자마자 해변을 쫙 돌면서 바닥에 떨어진 조개 껍데기, 소라 싹 쓸어 담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조개 껍데기를 20개 모았다 이런 마일리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껍데기를 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빨리 마일리지를 채워서 다음 단계를 가자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인테리어도 뭐 예쁘게 꾸며야지가 아닙니다. 여기 40개가 있으면 40개 다 만들어서 빨리 마일리지 찍어야지. 그냥 이렇게 슉슉슉슉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길게 잡으면 1년 동안 할 수 있는 게임인데 한 일주일 만에 끝내고는 게임이 별로 할 게 없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모습이 인터넷에 굉장히 좀 많이 밈이 돼서 돌았어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게임 종족들은 동숲도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해외에 많이 돌았죠. 근데 이 빨리빨리 한다는 이야기를 조금 더 곱씹어 보면 동물의 숲이라는 귀엽고 힐링하는 게임 속에 우리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기한 통찰이 하나 들어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오늘은 대표적인 힐링 게임으로 꼽히는 모여봐요 동물의 숲에 숨어있는 메시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알면 더 재미있는 게임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좀 전에 동물의 숲에 우리 사회에 대한 신기한 통찰이 은근히 깔려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통찰이에요? 잘 보죠. 힐링 게임인 동물의 숲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네. 실제 게임을 보면 아주 인트로 보면 주인공이 난 일상에 너무 지쳤어, 힐링을 해야겠어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머나먼 무인도에 가서 나는 좀 쉬고 싶어라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막상 섬에 도착하면 이제 무인도라고 갔지만 이 섬에는 무인도 말고 누군가 이미 있어요. 네. 누가 있냐면 주인공이 도착하면 환영합니다라고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은 아니고 동물이죠. 이 친구의 이름이 너굴이라는 이제 너구리인데 직함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너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라고 해요. 네. 그래서 알고 보면 플레이어가 이제 나는 무인도에 가서 한적하게 살고 싶어라고 마음을 먹잖아요. 근데 현실도 그렇죠. 우리가 갑자기 무인도에 가고 싶다고 해서 갑자기 갈 수가 없습니다. 보통 현대인들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무인도 패키지 상품을 알아보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게임에서 무인도에 가게 되는 과정도 이 너굴 주식회사가 판매하는 무인도 이주 패키지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걸 게임이 초반부에 딱 보여줘요. 도착하자마자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하고 인사를 해주고, 그래서 잘 보면 무인도 느낌을 내긴 하지만 마을 중심에 마을 회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이 공무원이 아니라 너굴 주식회사의 사무원입니다. 그래서 살다가 혹시 필요하거나 부족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라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상점도 들어와 있어요. 물론 실제 돈이 아니라 조개 껍데기 모아서 사는 거긴 하지만 뭔가 이런 물건들, 소위 말해 문명의 유통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계속 이어지는 어떤 공간이 동물의 숲의 무인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약간 속은 느낌마저 드는데요. 동물의 숲, 대자연 속의 힐링이 아니라 그냥 패키지 상품이었던 거잖아요. 이게 속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인트로의 게임이 이건 속은 게 아니라 당신이 계약한 겁니다를 명확히 보여줘요. 네가 너굴 주식회사의 제품을 산 거야라는 거를 인트로에서 쫙 보여주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얘기는 그냥 우리 삶의 얘기이기도 해요. 우리 맨날 자연이 좋다, 자연이 그립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 야상에 우리를 갖다 놓으면 이틀을 못 버틸 겁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상품이라는 형식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게임이 이 부분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거죠. 정말 너희 자연을 좋아하고 자연에 가고 싶어? 하지만 너희는 이미 자연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그 설명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으로 무인도에 들어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 진짜 이건 뭐 대자연의 힐링이라기보다는 힐링을 상품화한 거네요. 네. 게임은 전혀 이걸 숨기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대놓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상황을 한번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초반에 도착하면 제가 텐트 하나 받고 첫날 밤을 묵는다고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게임을 조금 진행해 보면 그 너굴 주식회사 대표가 와서 이 텐트에 언제까지 살 거냐, 번듯한 숙소를 하나 짓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숙소는 처음에 방 한 칸짜리 방갈로였다가 나중엔 거대 펜션처럼 커지게 돼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건물을 하나 올린다는 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무인도에 나 혼자 가서 조개 껍데기 줍는 걸로 어떻게 건물을 올리겠어요. 그래 이런 걱정을 하게 되니까 우리 너굴 주식회사의 너굴 대표가 걱정하지 마세요. 돈이 많이 들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미리 대출해 드립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대한 숙소를 갖게 되잖아요. 근데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대출해 드리고 무이자예요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자는 그 대출금은 어떻게 갚을까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조개 껍데기를 많이 모으시고 네, 물고기를 많이 잡으시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게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의 구조를 그대로 가져가요. 좋은 집이 갖고 싶어? 먼저 대출을 받아. 라는 형태로 그냥 우리 삶이 무인도에 더 씌워진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한국 게이머들이 후딱후딱 한다라고 얘기 드렸던 게 한국인들은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대출이 남아있어? 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조개 껍데기 줍기를 일하듯이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조개 100만 개씩 주워다 갖다 바치면서 대출 다 갚았다. 그랬더니 바로 또 다음 큰 집 미션이 들어오는 이런 순환의 과정을 맞게 되는 겁니다. 가장 유명한 힐링 게임 속의 스토리가 결국에는 대출을 갚는 구조라는 게 좀 서글픈데요? 예, 이게 서글프게 보면 굉장히 서글퍼요. 그러니까 힐링을 하러 나갔는데 결국 하는 게 월급 받아서 대출 갚는 지금 나랑 다를 게 없잖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게임이 의외로 사회적인 면을 시사하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힐링 게임을 표방을 했지만 사실 그 내부적인 작동 구조는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라고 부르는 이 시대의 작동 방식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겁니다. 대자연으로 오세요라고 이야기하지만 정확히는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인 거고 숙소 건설에는 대출하고 대출금 상환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게임에는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식 투자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동물의 숲에서도 주식 투자를 해요? 네, 이게 많이 유명한 얘기인데 네. 게임 중반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무를 파는 상인이 섬에 방문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일본 말로 무가 주식이랑 동의미유여라고 해요. 근데 이 무를 제가 살 수 있겠죠? 네. 사서 내 섬에다 심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무는 장식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어떤 용도냐? 제가 무를 예를 들어 100골드에 샀어요. 그러면 무의 시세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100골드에 산 무를 뭐 400골드에 팔 수도 있고 아니면 망하면 80골드에 팔 수도 있고 예, 그 개념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한국인들이 돈을 엄청 빨리 벌어서 빨리 갚았다라는 게 결국 뭐냐면 이 무테크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게시판에서 오늘 무값 어때요? 이걸 서로 공유를 하고 우리 주식 커뮤니티 돌듯이 그렇게 무테크를 하면서 한 방을 노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꽃에 물 주고 나비 잡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일주일에 한 번 무를 기다리자. 약간 이런 형태로 게임이 진행되면서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힐링의 새로운 차원이다. 주식하다 힘든 분들이 여기 와서 무테크로 힐링 받고 간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 평화롭고 좀 아름다워 보였던 힐링 게임이었는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좀 다르게 보이네요. 예, 저는 이제 게임 연구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좀 여러분의 희망을 깨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의 숲은 훌륭한 힐링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느긋하게 하시면 정말 이만한 힐링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사회학적 관점에서 이 게임을 바라보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단히 독특한 통찰이 하나 나오는 게 우리가 쉰다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상품적인 쉼인가라는 이야기를 이 게임은 강하게 풍자하고 있기도 해요. 우리는 TV 광고도 그렇잖아요. 휴양지 혹은 나의 집 이런 광고들을 보면 엄청나게 자연, 친화, 힐링이 강조되지만 결국 그것들은 우리가 돈으로 사야 하는 상품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무 비싼 경우 뭐 집이 대표적이지만 내가 내 돈 갖고 집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대출을 받는 순간 결국 금융권이라는 제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런 구조 안에서 뭐 내가 무인도에 한적한 무인도에서 산책을 한다는 게 사실은 이 게임은 살짝 비틀어주는 거예요. 너 되게 유유자적하지. 근데 너한테 남은 대출금이 얼마야? 라는 거를 은근슬쩍 깔아놓고 있는 거거든요. 아주 평화로워 보이는 무농사는 사실은 계속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장에서 평화로워 보이지만 누워서 계속 내일 묵값이 얼마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이런 과정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의 숲은 저는 여전히 훌륭한 힐링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제작자들이 힐링이란 걸 그냥 두진 않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 편안히 쉬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 시대의 편안한 힐링이란 건 보통은 쇼핑으로 만들어지죠.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매력적이고 또 유쾌하게 풀어낸 나름 시사적인 게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진 님도 네. 동물의 숲 게임 하시나 봐요. 예. 자연에 가고 싶지만 백화점은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많은 게임들이 그 얘기를 요즘 많이 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백화점이라는 컨셉. 요즘 백화점들 중에는 아웃렛이라는 개념으로 시내가 아니라 교외로 나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도시인들의 일상 중에 힐링은 뭐냐면 교외로 나가서 쇼핑하는 거거든요. 와닿습니다. 네. 산에 가고 싶지만 네. 인간이 만들어놓은 산책로가 있는 산에 가고 싶지 그렇죠. 야생의 산에 가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못 가면 위험합니다. 그렇죠. 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7727님 계속 날씨가 흐려서 노지 애플 수박이 잘 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확해서 손자들에게 선물로 줘야 하는데요 하셨고요. 6535님 저는 장마 기간이 제일 힘듭니다. 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하는데요. 애로사항이 많아요 하셨어요. 자, 내일도 저희가 문자 계속해서 받을 거고요. 오늘 모바일 커피 쿠폰과 치킨 쿠폰 당첨자는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오후 이어가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